예, 안녕하세요. 금일 펜션 게스트하우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규 사업자 기초 세법 강의를 진행할 황선웅 세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펜션 게스트하우스, 즉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숙박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숙박업의 범주가 좀 넓죠. 뭐 호텔도 있을 거고 리조트도 있을 거고 뭐 모텔 여관업도 있을 건데 그 큰 범주 안에서 일단 좀 펜션 게스트하우스에 조금 특정해서 좀 이제 기초 세법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강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존에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제 한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해가지고 자세히 좀 강의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어, 혹시 중간에 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메시지로 좀 정리해서 질문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강의 중간에라도 좀 연관되면 바로 답변을 드리고 아니면 뭐 쉬는 시간에 따로 답변을 드리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도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차 먼저 보시면 이제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이제 상식과 사업자 등록 관련된 사항, 그리고 나서 이제 부가세, 그리고 인건비, 마지막으로는 종합소득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세법에 대한 조금 중요성과 경각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법에 이제 뭐 격언 비슷한 건데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자가 됐다라는 거는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 이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산세나 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뭐 세법상 혜택을 이제 받지 못하는 이런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세법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 또는 잘못 알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갖다가 이제 면해주거나 감을 받을 수 없어서 이제 사업자 본인이 적용받는 세법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세법이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양도 방대하고 그 많은 방대한 양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찾아서 보는 것도 또 어렵고, 용어도 어렵고요. 그래서, 어, 시간이 지나서 뭔가 불이익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한 사례들이 간혹 가다가 발생하고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강의를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좀 지식을 넓혀 놓으시는 게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이건 내가 좀 알고 싶은데 좀 답답하다 이런 것들은 세무서에 가서 한번 담당자를 만나서 상의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저같이 이런 세무사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기본적인 이제 상담을 한번 진행하시는 것도 좀 권장을 좀 드립니다. 어, 기본적인 이제 세금과 관련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이제 주요 세금의 종류와 성격 해서 이제 부가세, 뭐 가장 쉽게 접하는 거죠. 부가세. 부가세는 이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고 사업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죠. 엄밀하게는 거래 단계에서 그거를 소비하는 또는 뭐 매입하는 사람으로부터 10%를 더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개념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납부만 사업자가 하는 세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소득들을 이제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 펜션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소득입니다. 여러 소득들 항목 중에서 우리가 사업소득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만약에 내가 이 사업소득 외에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이 있다. 또는 뭐 기타 소득이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다 합쳐가지고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인세. 만약에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를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나는 법인 형태로 하고 싶다. 뭐 법인으로서 운영하는 게 뭐 조금 더 나는 좀 좋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법인으로도 당연히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 이때는 법인이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그 납부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법인의 형태에서는 뭐 법인이 돈을 벌고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법인을 하나의 사람처럼 보아서. 그러면은 이제 그 대표자 사장님들은 이제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 세금, 근로소득세로 따로 과세가 되는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그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그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죄송합니다. 목이. 그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만약에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에 관리하는 이제 관리 직원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을 하면서 이제 사업자가 직원의 근로소득에서 그 원천세를 징수해서 납부를 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뭐 그냥 직원을 그냥 채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가족분들하고 같이 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이제 사대보험 취득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급여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을 제가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사업 형태로 하기 좋다 보니까 급여를 그렇게 지급을 하시는데 한 가지 좀 여기서 좀 팁을 드릴 거는, 만약에 뭐 자녀분이 와서 뭐 상주하면서 거의 직원처럼 도와주시고 월급 명목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300만 원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어, 급여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그 사장님의 소득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1억인데 순이익이 1억이 났는데 뭐 만약에 자녀분한테 3천만 원 급여를 지급을 했다. 근데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순이익은 7천만 원인데 이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1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당연히 또 유리하신 경우들이 있으세요. 왜냐면은 1억 기준에서의 세금보다 인건비 신고하시고 7천만 원에 대한 세금, 그리고 3천만 원 지급한 거에 대해서 그 자녀분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부담하시는 거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사장님이 1억에 대해서 세금 부담하시는 것보다 사장님은 7천, 자녀분이 3천 이렇게 세금 부담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은 세율 구간이 기본적으로 누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분이 뭐 이렇게 일을 같이 뭐 도와주시거나 같이 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 인건비 신고를 해서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금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상식 차원에서 여러 세금 중에 이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되는 세금이 있고 정부에서 직접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신고납부 세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하면은 신고 내용대로는 기본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만약에 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뭔가 좀 새롭게 결정이 되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신고로서 확정이 됩니다. 정부 부가세금은 종합부동산세, 그 뭐 상속증여세, 뭐 재산세 등 이런 것들은 정부 결정으로 확정이 됩니다. 협력 의무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신고도 해야 되는데 신고한다라고 해서 그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별도의 이제 특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거를 제가 좀 설명드린 이유는 신고납부세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해야 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페널티가 발생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무신고 납부 금액의 20%의 가산세, 뭐 부정한 경우에는 40%, 또는 신고를 했는데
뭐 잘못 신고했다. 착오로 뭐 매출을 일부 누락됐거나 또는 뭐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갔거나 이런 식으로 그 세금이 조금 과소하게 납부가 됐다라고 하면은 과소 납부 금액의 10%가 세금이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뭐 각종 조세 강면에 대한 이런 것들이 배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이미 뭐 몇 차례 이제 신고들을 거치면서 꼭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신데, 신규로 하시는 경우에는 그 신고 기간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습니다. 바쁘게 이렇게 사업에 집중하시고 진행하시다 보니까 뭐 요새는 이제 부세청에서도 많이 이제 신고 기간에 안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해야지 하다가 뭐 부가세 신고 기한 넘어가 버리고, 아유 5월 달에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해야지 하다가 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야 이러한 불이익들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기간은 법적으로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대부분 당연히 사업 개시 전에 신청을 하십니다. 왜냐면은 사업을 막 그 완전히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내놔야 이제 그 사업용 통장도 만들 수 있고 카드도 만들 수 있고, 또는 뭐 그 카드 단말기를 쓰시는 경우에 포스도 이제 좀 구축을 해 놓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 일종의 사업 준비로서 해야 되는 일들 중에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시는 것들이 일반적이고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또 그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불이익들이 있고, 만약에 뭐 이런 경우는 요새 뭐 거의 없지만, 나는 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몰래 사업을 한다. 이러다가 만약에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그 요 위에 있는 이 불이익 외에도, 만약에 뭐 그게 한 2년쯤 있다가 뭔가 드러나가지고 뭐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러면은 그 기간 동안 납부했어야 될 부가세에다가 가산세,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뭐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 됐겠죠. 그랬을 때 또 일거에 나오는 종합소득세까지 하면은 미등록 사업자로 뭐 이렇게 몰래 사업을 진행했다가 아주 큰 불이익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뭐 그럴 일들은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이것도 유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법인 사업자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 인감증명서, 뭐 주주명부 등 이렇게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는 개인 법인 공통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서, 이제 내가 임차를 해가지고 펜션을 한다. 아니면 뭐 임차를 한 부동산에서 뭐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 만약에 내 건물에서 내가 신축을 한 건물에서 펜션을 한다, 뭐 민박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내 소유인 거를 증명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 그리고 인허가 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인허가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뭐 펜션이나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숙박업 영업 신고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음식점들도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 이제 영업 신고를 해야 되고, 뭐 이제 체육시설들도 이렇게 신고증이 필요한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업계획서를 내라, 아니면은 실질적인 사업을 할 거에 대한 뭐 증빙을 내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특이한 경우고, 기본적으로는 요 사항들만 준비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집, 죄송합니다. 목이 살짝 안 좋아가지고, 그 펜션과 게스트하우스의 이제 업종 코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제 업종 코드라는 게 이제 그 필수적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551006번 업종 코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호텔, 여관, 휴양, 콘도, 민박시설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생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숙박용 펜션이 대표적인 이제 업종 코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스트 하우스는 그 사용 명칭과 관련 없이 이런 민방업 또는 기타 이제 그 생수 운영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기본적으로 숙박용 펜션은 이 코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경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단순 경비율은 뭐 87%, 기준 경비율은 뭐 22%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대략 한 그 90% 가까이가 된다. 요 정도만 일단 기억해 주시고 이 부분이 어디에서 중요한지는 제가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는 551005번 업종 코드. 요거는 이제 민박업으로 분류된 코드입니다. 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주택으로 분류된 부동산, 아파트 등에서 이제 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그 산업을 말하고 뭐 취사시설 제공이나 식사 제공하는 경우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민박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농어촌 민박시설 운영, 관광도시 민박시설 운영에 대한 이제 신고가 좀 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발급이 좀 필요합니다. 그 밑에는 이제 551007,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뭐 신종 업종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죠. 숙박 공유업.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이제 여유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가 있죠. 등록해서 숙박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게스트에게 공간을 공유 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 이런 것들을 이제 숙박 공유업으로 이러한 용어가 정립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숙박 공유업으로 요거는 이제 분류가 돼서 별도의 업종 코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은 기준 경비율은 뭐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 펜션이 한 87%, 뭐 이 민박업이 83% 정도, 비슷하게 숙박 공유업도 한 85%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만 대략 한 80%대 한 중반 정도구나. 이 정도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및 주의점 해서 사업자 등록 후에 이제 후에 진행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형태로 진행하시는 경우 뭐 법인 계좌 개설, 공인인증서 발급, 그 이후에 홈택스 사이트 가입,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션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니까 어, 사업용 계좌 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다만 이제 기존 보유 계좌를 사업용으로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홈택스 사이트 가입, 사업용 계좌 및 뭐 카드 등록,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 현금 영수증이 중요한데요. 그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자가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및 감면 배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 발행 대상인지는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펜션 게스트하우스업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의무 발행 업종에 대한 이제 그 기준입니다. 그 중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해서 그 기본적인 그 저희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그리고 숙박 공유업이 그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 금액이다 라고 할때 무조건 의무 발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유 저는 현금 영수증 발급 안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국세청 번호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뭐 안 받아도 된다,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국세청 고유 번호를 입력해 가지고서라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발급을 하지 않았을 때는 페널티가 굉장히 셉니다. 현금 영수증 관련된 거는. 그 미발급 금액에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쩌다 보니까 한 100만 원 가까이를 발급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20만 원만큼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당 10만 원 미만의 거래는 소비자가 만약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또 무조건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10만 원 미만의
그 비교적 소액이라 할지라도 발급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발급을 안 하시면은 문제가 됩니다. 꼭 이제 요청이 있으면 발급을 해야 되고 그 만약에 발급을 거부했을 때 1차 부분은 5%, 2차 발급 거부 시에는 뭐 20% 과태료가 별도로 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은 의무적으로 꼭 발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 그러니까 단말기 설치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 같이 묶여서 가맹점,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 거의 뭐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뭐 이렇게 펜션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단말기를 뭐 굳이 안 만들어 놓고 계좌 이체로만 이렇게 뭐 운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어,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가맹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맹점 등록을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신규로 하시는 분을 처음부터 제가 맡아서 관리를 드리는 경우에는 제가 사업자 등록 해드리고 무조건 홈택스에서 그냥 선제적으로 이 가맹점 등록을 하시라고 하시고 나서 그 하셨다라는 걸 저한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 확인을 하려고. 그래야 나중에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설마 뭐 걸리겠어? 뭐 발급을 안 했는데 이게 뭐 나중에 문제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이 그 문제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어떤 고객 대상으로 뭐 숙박료가 한 30만 원 정도였는데 뭐 요청도 없고 뭐 하니까 그냥 발급을 안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분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좀 있으세요. 그 소비자분들이. 그리고 나중에 또 매출 그 비용 대비해서 매출이 좀 너무 안 나오는 경우에는 또 뭔가 이런 누락에 대한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또 조사를 받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좀 잘 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가세. 이제 저희가 펜션 게스트하우스는 전부 부가세 일반과세자입니다. 부가세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에 뭐 물론 간이가세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부가세 과세사업자의 범위 안에는 일반과세자건 간이가세자건 다 포함은 됩니다. 이때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부가세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누가 부담하는 세금인가? 이거는 저희 펜션 구조는 아니고 설명드리기에는 이제 뭐 제조 유통이 가장 좀 편하기 때문에 그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조사가 유통사한테 그 1,000원의 물건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0%만큼의 부가세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유통사는 제조사한테 1,100원을 이제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조사는 매출세 100원, 내가 매출한 거에서 10%더 받은 거, 그리고 뭐 매입하는 데는 뭐 비용이 들어간 게 없다, 매입이 없다라고 간주하면은 그대로 이 100원만큼을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유통사가 부담한 세금이죠. 그리고 나서 유통사가 이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다. 이거를 마진을 100% 붙여서 판매를 했다라고 보면은 2,000원에 팔게 됩니다. 그러면 10%만큼을 부가세를 붙여서 2,200원만큼을 이제 지급을 받을 거고요. 유통사 기준에서의 세금은 그러면은 200원 받은 거, 200원 받은 거에서 매입세액은 차감을 해줍니다.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그러면은 내가 제조사한테 준 100원은 차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납부할 금액은 200에서 100원을 뺀 100원 이렇게 돼서 부가세는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대신 납세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200원만큼의 세금이 들어왔죠. 200원만큼의 세금이 국가로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모두 부담을 했다. 이 매입세 공제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뭐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이제 숙박료로 받는 금액의 10%만큼은 이제 부가세로 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차 사업장이다. 그 임차료에 대해서 부가세만큼 주는 부분 또는 이제 숙박을 숙박업을 위한 물품들을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뭐 공사가 필요하다거나 하면서 우리가 부담한 부가세는 이런 식으로 다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를 절세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거는 매출이 발생하면서 그 받는 이제 세금 자체는 어차피 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매입과 관련된 그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증빙을 잘 받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세금 계산서나 이제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 곳에서 거래를 하셔야 이렇게 부가세에 대한 이제 공제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원리는 이게 생각보다 뭐 사업을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가세 개념 자체가 생소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게 막상 부가세 낼 때가 되면은 내 돈이 나가는 것 같지? 쉽게 말해서 그런 의미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5천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볼 때 뭐 10%까지 하면 5,500원을 대가로 받았겠죠. 이때 500원은 거래 상대방한테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인데 내 매출은 그럼 5천 원이죠. 5,500원이 아니라 5천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500원은 내가 일시적으로 그 보관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납부하는 시점, 신고 납부 기한 전까지는 그냥 내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받아놓은 세금이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뭐 쓰지 못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막상 납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내 돈 갖다가 내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 이제 이거는 뭐 판매가를 결정하는 우리 만약에 숙박료를 책정하는 거랑 이제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나의 마진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 원가는 한 1,000원인데 거래 상대방과 거래 대금을 1,650원에 그 정한 경우에는 순 매출은 이제 1,500원이니까 내 마진은 500원인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내가 뭐 1,650원만큼을 내 매출로 생각하게 되면은 650원을 마진으로 생각했다가 부가세 납부하면은 마치 내가 부담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가세는 찬압이 그러니까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그 찬압이 발생하면 안 되는 세금이에요. 대신 받아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근데 부가세에서 찬압이 발생하거나 뭐 납부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가세만큼을 내가 뭐 그 당장 뭐 인건비 지급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 지출이 좀 많이 들게 돼서 그 돈을 갖다가 써버려서 결국에는 세금을 그 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부가세를 못 내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래서 올바른 이제 부가세 인식은 잠시 맡아두었다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마진을 갖다가 생각할 때도 뭐 이제 실매출, 부가세를 뺀 금액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신고 기간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장님들로부터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부가세 냈더니 남는 게 없다. 뭐 부가세 내니까 뭐 실제는 뭐 재미가 없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듣는데 이런 인식이 조금 이런 인식이 분명하시더라도 막상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아깝습니다. 사람 마음이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주머니 속 돈이 일단은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운 거는 매한가지지만 기본적인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자금 운용을 하시면서 최소한 이만큼은 떼놔야 된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통장 관리도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그래서 어떤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하나의 통장에서 뭐 숙박료도 받고 뭐 비용도 지출하고 인건비도 지급하시고 세금도 내고 하나의 통장에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통장을 두 개를 만드셔가지고 한 통장에는 이제 그 숙박료가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다른 통장에서는 이제 거기다 이체해가지고 이제 비용 같은 거는 이제 낼 거를 갖다가 여유 있게 그쪽에서 좀
그 잔액 관리 하셔가지고 세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계세요. 한 번에 나중에 부가세 낼 돈 좀 부담될까 봐 그냥 매출의 한 10% 정도는 그냥 계속 거기다가 넣어놓으시는 그런 경우들도 관리 측면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이제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은 부가세가 좀 더 쉬워진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신고서 양식이랑 좀 비슷합니다. 신고서가 실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봐서는 아유 뭐가 좀 항목이 많고 역시 세금은 뭔가 좀 어려운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부가세는 우리가 부가세를 가장 쉬운 세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좀 설명드릴 때 부가세는 단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세금이다.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플러스, 매입에 대한 마이너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매출과 관련해서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증빙들별로 이제 신고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세금 계산서를 끊는다. 우리 펜션 같은 경우에 세금 계산서 끊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는데, 뭐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단체 예약을 하거나 이제 그 어떤 사업자가 좀 이렇게 예약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을 주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이제 숙박료가 결정됐으면은 11,000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공급가액은 10,000원, 세액은 1,000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만약에 뭐 포스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홈페이지 운영으로 그 신용카드 결제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또는 현금 영수증을 또 그 계좌이체를 받고 발행하시는 경우는 이건 한 묶음인데 뭐 2만 원에 2천 원 이런 식으로 신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기타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순수 현금 매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순수 현금 매출, 현금 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아까 그 10만 원 이하의 소비자가 요청도 하지 않은 현금 매출 이런 것들은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기타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온라인 그 플랫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안 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매출 분류는 또 별도 기타로 해서 이렇게 그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총 32,000원에 부가세는 3,200원 발생했다라고 봐주시고 매입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임차료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가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뭐 보수 공사를 하고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거나 물품 구입을 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경우들에 해당합니다. 그때 내가 부담한 부가세. 그리고 동일하게 내가 카드 결제를 해서 부담한 부가세. 아니면은 계좌이체를 해주고 현금 영수증을 받은 그 증빙, 그 지급한 부가세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업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뭐 승용차 관련된 거다라는 거는 또 공제를 못 받고 또는 접대비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 공제를 못 받고 이런 식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별도로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부담한 그 부가세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3,200, 낼 거는 3,200인데 빼주는 게 2,150.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한 약 1,000원 정도 납부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라고 해서 결제를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결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로 일부 세금을 차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스스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또 10,000원 정도를 빼줍니다. 그랬을 때 이게 차감이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940원 납부를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는 구조가 이런 식으로 어렵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숙박료에 대한 매출, 숙박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매입들에 대한 그 내역들, 거기서 납부하는 것들. 부가세를 줄인다. 매출은 그냥 뭐 확정값이라고 보면은 발생한 매출은 매입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했는데 신고에 반영을 하지 못했다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사업자번호로 발급을 받아야 좀 이제 정리가
좀 다이렉트로 되는데 뭐 실수로 뭐 소득공제로 뭐 주민번호로 받으셨거나 이런 경우에 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한테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거래 상대방이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입니다. 입금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입금은 해드렸는데 상대방이 까먹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부가세 10만 원만큼 줬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못 받아가지고 공제도 못 받고 그냥 꽁돈이 뭐 쉬운 말로 꽁돈만 쓰고 나는 그냥 손해만 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100만 원에 산 거나 마찬가지인데 진짜 110만 원에 산 게 된 거죠. 부가세까지.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잘 들어왔나? 요새는 대부분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을 해주기 때문에 이메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되고 이메일로 들어왔으면 오케이인데 안 들어왔으면은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가 들어왔는지도 내가 직접 당연히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제받아야 될 거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부가세를 줄이는 데는 가장 주요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좀 이론적인 부분이라 조금 이제 넘어가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뭐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어, 이것도 저희가 이제 숙박업 기준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어, 한 가지만 만약에 뭐 기업이 예약을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달라고 하면은 통상은 세금 계산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발급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돈을 받고 발급을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상대방이 발급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이게 숙박업이라는 거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영무의 제공이 완료됐을 때 발행되는 게 기본적입니다. 근데 저희한테 이렇게 원칙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고 특례 공급식이라고 해서 대가를 먼저 받고 발행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냥 받고 발행을 해주시던가 발행을 하고서 돈을 받으시거나 어떤 식으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숙박업 기준에서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요것도 한번 뭐 여유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이해를 해보시고 저희 업종에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그래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직전과세 기간에 총 수익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시작을 하셔가지고 뭐 처음으로 이제 뭐 단체 기업 손님들이 들어왔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종이로 발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종이로 된 양식 이제 인터넷에서 받아서 거기다가 써가지고 뭐 스캔해서 보내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무방한데 직전과세 기간 수익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은 종이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로 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뭐 의무 발행이 아닌 상태에서도 아유 나도 그냥 종이로 하는 게 더 복잡해. 그냥 전자로 무조건 할래. 라고 해서 전자로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발행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이제 발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한번 매뉴얼대로 한번 발행을 하시면은 어렵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업종은 그렇게 발행할 일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기업 손님들 오시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특별히 많지는 않고 세금계산서 양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세금계산서에는 이제 사업자 번호, 뭐 상호, 그리고 뭐 사업장 주소 이렇게 업태 종목 등이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 손님들, 회사 손님들이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발행을 하는 이런 홈택스 화면을 제가 한번 캡처를 해본 거고
이제 세금계산서 외에 매출증빙이라고 해서 아까 그 신고서 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제 항목들인데, 어,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조회 관련된 부분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 내역은 이제 뭐 단말기 회사나 이런 데다 요청을 하시면은 신용카드 매출 내역을 받을 수가 있고, 요새는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신용카드 회사들한테, 신용카드 회사들이 국세청에다가 이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내역에 대해서. 그럼 그게 보고가 되고 홈택스에서는 그 보고받은 자료를 갖다가 신고 편의를 위해서 이제 조회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 자료가 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보고가 됐으면 똑같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약간 뭐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둘 다 함께 비교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거 하나가 높아버리면 어떤 게 정확한 건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교해보지 않고서는 그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현금 영수증 매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뭐 단말기가 있으신 경우에는 뭐 단말기 회사에서 받으실 수도 있고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당연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 이제 그 피지사 통해서 결제가 발생한 것들은 그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매출 자료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신고 기간에 조회는 가능한데, 어, 이 신용카드 매출 차이는 사실은 거의 발생하진 않아요. 사실 그 차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금액이 좀 미미한데, 이거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간혹 좀 있습니다. 뭔가 좀 그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안 되는 이제 플랫폼들도 일부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자료를 모두 좀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0만 원 미만의 이제 소액 매출, 이제 그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서 발급도 안 한 매출들은 사업용 계좌로 이거를 이제 현금을 받았으면 사업용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놔야 되고, 이 부가세 신고 시에는 스스로 반영을 집계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뭐 순수 현금 매출 이렇게 분류가 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금계산서 외 매출 증빙에 대한 이제 조회 화면인데요, 홈택스에서. 그 신용카드 자료 뭐 건수 3분기에는 몇 건 얼마, 뭐 이제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통해서 결제된 게 몇 건 얼마,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 결제된 그 업체 명도 이렇게 되는데, 이 자료들을 직접 받아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책임이 신고하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대로 했으니까 뭐 맞게 했겠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뭐 일부 자료가 뭐 보고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제시해주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 홈택스에서 안 보여줬잖아요 라고 하는 거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단순 참고용으로 조회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 화면에 다 담겨 있지 않지만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뭐 제공이 되는 거고 실제는 다 확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고는 하지만 어, 개별적인 확인도 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 화면이고요. 이제 매입세 공제, 아까 큰 틀에서 그 신고서 양식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내 사업을 위해서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에 납부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잘 체크해야 된다. 요건,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엄밀한 요건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되겠죠. 뭐 이게 뭐 가사 관련된 지출, 내가 뭐 집에서 쓸 건데 뭐 내가 뭐 집에서 쓰는 뭐 그 가사용품인데 뭐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법에 따라서는 적정하지는 않고요. 음, 그리고 적격 증빙은 당연히 수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접대비나 사업 무관 지출은 안 되고 이런 승용차 관련된 것도 안 됩니다. 여기서 그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려면은 그 신용카드 결제분. 아유, 내가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데 어, 뭐
사업용으로 쓰는 신용카드 하나를 정해 놓으면은 그 내용만 떼면은 이제 공제받을 거를 확인하는 게 어렵지는 않는데, 막 구분 없이 쓰시는 경우들이 더 흔합니다. 뭐 사업용으로도 쓰고 내 개인용으로도 쓰고 하면은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내가 사업용으로 쓴 거를 갖다가 별도로 이렇게 찾아서 그 내용을 갖다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내용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조금 간편한 방법이 사업용 신용카드, 다만 이제 홈택스 사이트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은 등록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홈택스에 집계되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 신고를 하시는 경우라고 하면은 어, 홈택스에서 이제 그 신고 메뉴에서 하시면서 이 사용 내역을 끌어와 가지고 거기서 좀 신고가 조금 원활하게 좀 편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내가 신고를 하려면은 카드사에서 그 카드 사용 내역 받아가지고 거기서 몇 월 며칠에 내가 사업용으로 산 게 있는지 뭐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은 뭐 지출을 하시면서 영수증을 뭐 받아서 계속 뭐 보관을 하셔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홈택스에다가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어, 그 좀 신고를 하시면서 좀 편의성 있게 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하는 게 사업용으로 꼭 발급받아야 되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내 카드인데 내가 사업용으로 사용했으면 그게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등록을 하실 때는 내 명의의 카드면은 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 어, 10장, 20장도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서 뭐 신용카드 메인 메뉴에 들어가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여기서 뭐 카드 번호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등록 접수하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등록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이제 신고를 할 때, 부가세 신고나 이런 거를 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고,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경우에도 저희가 꼭 등록을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등록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한테 맡겨서 처리를 하시는 경우라 할지라도 안 그러면 신고 기간마다 카드 사용 내역서를 일일이 받아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저희한테 이제 전산이 연동돼 가지고 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뭐 자료를 안 주셔도 돼요. 저희가 그 내역을 바로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요게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먼저 확인을 드려가지고 조금 더 쉽게 업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는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신용카드 등록을 해놔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꼭 이렇게 좀 등록을 해 놓으시는 게 좋고, 이제 그 신규 사업, 신규로 이제 오픈하신 경우에 좀 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 첫 거래 시 확인 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첫 거래를 하면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새롭게 이제 펜션을 단장하면서 준비하면서 인테리어를 하거나 뭐 요럴 때가 좀 가장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래 상대방이 발급해준 세금 계산서에 뭐 예를 들어서 정보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다. 근데 금액은 맞아서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적격하지 않은 사업자로 발급을 해줬던 겁니다. 어,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내가 내 돈 들여서 부가세 주면서 증빙을 받았어도 뭔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좀 철저해야 된다라는 거는 있어요. 그냥 뭐 해주니까 그냥 이거 뭐 무조건 맞겠지, 뭐 이런 거보다는 이게 뭐 제대로 된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확인하는 것들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을 하고, 또 사업자 번호,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 번호만 조회를 해보면은 그 사업자가 휴폐업 상태는 이제 그냥 조회가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좀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스타트를 간이과세자로 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 부가세 발생하고 10%만큼 내가 사업 관련된 매입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세금 논리로 돌아가는 게 이제 일반 과세자고,
간이가세자는 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조금 더 이제 그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대상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 그러니까 세금 합쳐서, 그러니까 그 세금이나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1억 4천만 원 미달 하면은 이제 간이가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자 등록 자체를 간이가세로 하실 수도 있으세요. 처음 스타트 자체를. 그리고 뭐 배제 지역이나 이런 게 아닐 것. 간이가세자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연간 만약에 숙박 매출이 4,800이 안 된다. 어, 그러면은 아예 납부를 할 게 없습니다. 납부를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계산이 된다. 조금 더 부담이 좀 낮습니다. 다만 이거는 불리한 점인데 부가세 환급이 없습니다.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간이가세자라는 게 유리한 건 알겠는데 당장에 이제 나한테 거꾸로 나한테 이제 세금 계산서를 나한테 매출을 발생시키는 쪽은 내가 일반과세자이건 간이가세자이건 관계가 없이 그 사람들의 그 의무로 발행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어, 내가 이제 펜션 이제 그 단장을 하면서 공사를 해야 돼서, 근데 좀 뭐 크게 공사를 할 거여서, 만약에 뭐 한 1억 정도의 뭐 인테리어에다가 이렇게 공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이제 그 인테리어 업자는 대부분 일반 과세자입니다. 그쪽들은 다 공사 금액이 어느 정도는 있고 연간 하면은 가리가세 그 매출 규모에는 거의 다 벗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 과세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우리가 공사 1억에 하기로 했으면은 그쪽에서는 1,000만 원만큼 부가세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1억 1,000만 원을 우리는 줘야 돼요. 저쪽에. 사장님, 저는 간이가세자인데요. 세금계산서 꼭 발행하셔야 돼요. 부가세가 발생을 하나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의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억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만큼은 이제 더 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 초기에 뭐 매출이 크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게 환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이런 게 좀 크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간이가세자가 아니니까 일단 환급 받을 때는 좋은데 그 이후에는 조금 손해겠네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이제 저희 세무사들한테 의뢰 주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비교를 해봅니다. 당장 뭐 돈 1,000만 원 그 환급 받는 거랑 이제 뭐 최소한 뭐 한 2년 정도 막 예를 들어서 일반 과세자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예상 매출액 대비해서 부가세 납부할 거를 좀 따져봤을 때 환급 받는 게 더 유리하면은 환급을 받는 거고 일반 과세자로 해가지고 당장 환급을 못 받더라도 이후에 매출이 너무 좀 커지면서 부가세 부담이 오히려 더 크겠다. 당장 간이가세자로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환급을 받는 것보다는 간이가세자가 낫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당장 직관적으로 100%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라고 하더라도 일반 가세자로 할지 간이가세자로 처음에 시작을 할지에 대해서는 뭔가 좀 상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모르고 하셨다가 이게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모르고 하셨는데 그냥 뭐 좋은 결과일 수도 있는 거고 모르고 하셨다가 나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계산 구조는 간략히 설명드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세금인 거는 동일한데 플러스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매출 금액이 2천이다. 내가 2천 받았다. 2천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고 해서 숙박업은 25%, 25%를 적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10%, 50만 원만큼의 부가세만 결정됩니다. 2천만 원에 일반 과세자 기준에서 내가 2천 받았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180만 원 정도의 부가세가 이 안에 있겠죠. 원래는. 그러면은 한 뭐 200만 원이라고 쉽게 간주하겠습니다. 한 200 정도의 플러스 금액 납부할 게 있는 건데
간이가세자는 내가 2천 받았으면은 50밖에 생성이 안 됩니다. 납부할 금액이. 상당히 유리하죠.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측면에서는. 근데 이 공제세액 구조가 조금 다른 게 일반 과세자는 내가 부담한 부가세를 다 공제를 해줬죠. 다 100% 공제를 해줬죠. 부담한 부가세를. 근데 간이가세자는 매입액의 0.5%를 해줍니다. 매입액에.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뭐 현금영수증 받은 거에서 0.5%만 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낮아지는 대신에 매출세액이 굉장히 낮아지는 대신에 그만큼 공제세액도 적어집니다. 대신에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들 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줄어드는 게 더 큽니다.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그래서 기본적인 뭐 다른 이제 공제면세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감안하면은 간이가세자가 대부분 일반 가세자에 비해서는 유리하고 만약에 아까도 여기서 그 말씀드렸지만 연간 공급 대가가 일정 금액 미만이면 아예 납부를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좀그 유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 어떤 유형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 뭐 요거는 꼭 비교를 해보시는 거를 사업 계획에 따라서 당장의 뭐 인테리어 시설 투자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유리하다. 아마 이제 초기 투자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 업종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제 B2B 업종을 주로 B2B로 거래가 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들이 꼭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뭐 거래가 된다 어쩐다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일반 가세자로 시작하시는 경우들도 있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신고기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고기한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 법인 사업자는 생략하고 일반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입니다. 다만 이제 간이가세자는 신고도 한 번입니다. 1년치를 다음 연도 1월 달에. 이렇게 그 뭐 세액도 유리하고 신고도 한 번만 하면 되고 덜 머리 아프고. 어, 개인 사업자와 이제 그 소규모 법인 사업자라고 해서 직전 과세 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 어떤 말씀이냐면 신고는 이렇게 두 번인데 일반 사업자 기준에서 신고는 이렇게 두 번인데 납부는 그 1분기 기간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예정 고지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신고는 할 필요는 없지만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와요. 전기 6개월 기간에 대한 납부 금액의 50%를 먼저 내라 라고 예정 고지가 나옵니다. 다만 이제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 그냥 이때 안 내고 그냥 6개월치 한 번에 나는 신고해서 납부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그 생각이 드실 수는 있는데 예정고지 제도 자체가 그 일종의 처분으로 반드시 그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를 하고서 이 반년치 신고를 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빼는 식으로 정산이 됩니다. 만약에 납부하지 않고 이때 한 번에 납부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이때 고지가 나온 거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 납부 기한이 지나버리면 가산세가 발생을 합니다. 가산세가. 그리고 체납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각종 증명을 뗄 때 미납세금이 있는 걸로 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 예정 고지가 되는 거는 꼭 납부를 해야 된다. 나중에 그리고 다 차감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신고는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신고는 두 번, 납부는 네 번이다. 다만 두 번은 신고가 아닌 납부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권리금에 관련된 사항인데, 요거는 왜 넣냐면은 권리금이라는 게 금액이 굉장히 커요. 통상.
근데 여기에 대한 세무 처리를 잘 모르시고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저희가 어떤 펜션을 뭐 만약에 내가 인수를 해서 하려고 한다. 숙박업을 내가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인수를 하면서 한다. 그럴 때 저희가 통상 권리금이라는 거를 지급을 하죠. 권리금이라는 거를. 여기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을 위해서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기존 영업을 하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2억을 지급하게 됐는데 상대방이 2억에 대한 부가세 2천만 원까지 돼서 2억 2천을 줘야 된다라고 한다. 이 경우에 내가 이런 권리금의 부가세까지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라는 건데 권리도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권리금이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즉 2억으로 권리가액이 확정됐다라고 하면은 부가세까지 줘야 되고 이때 내가 지급한 부가세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제 본인 기준에서는 이제 부가세를 납부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없다. 다 공제를 받는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간이가세로 내면서 이런 권리금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환급이 안 됩니다. 이거 대부분 처음에는 이거 환급으로 진행이 될 건데 간이가세자는 그게 안 되고 다만 이제 특이하게 이제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아예 뭐 양수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펜션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 내가 양도를 받는다. 그 시설과 그 직원과 100% 인수를 하는 걸로 이런 걸 이제 포괄적인 양수도라고 하는데 그때는 부가세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다만 이거 권리금이라는 거를 줬을 때 나는 그러면은 이거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냐? 권리금도 이건 일종의 무형자산으로 상각이라는 게 이제 기간을 나누어서 비용 처리한다는 개념인데 이 권리금도 당연히 이제 나눠서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서, 이체 내역, 또 거기에 대한 거래 증빙을 잘 구비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이 권리금 관련해서 좀 어, 처음에 이제 세무사 상담이나 이런 걸 받지 않으셨다가 나중에 세금이 많아가지고 막 상담을 받으러 오신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그럴 때 제가 무조건 물어봅니다. 이거 사업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뭐 이럴 때, 이거 뭐 인수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권리금 지급하신 건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비용 처리를 못 하셔가지고 세금이 많았던 거를 좀 줄이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이제 권리금까지 넘어서 원천징수라고 해서 이제 인건비 관련된 이제 펜션에서 이제 직원을 이제 두고 하시거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또 뭐 같이 직원으로서 같이 하시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인건비 처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딱 1시간 정도 지났는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그 사이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좀 생각을 했다가 10분 쉬고 질문에 대한 답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이따 뵙겠습니다.